안녕하세요. 저는 이제야 인생 50년을 꽉 채운 사람입니다. 처음엔 50살이나 먹었다니 징글징글하구나 싶다가도 50년 동안 참 바삐도 열심히 살았구나 싶어 제가 대견하기도 합니다.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울 날도 많았던 인생인데 남은 인생은 좀 웃으며 살아보려고요.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100세 시대라고들 하니 이제껏 산 만큼 살지 않을까요? 지나온 저의 50년 인생을 나눠보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20살 때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부모님은 고향에서 농사지던 시골분들이셨는데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꽤나 했거든요. 중학생 때는 아버지가 매일 트럭으로 시내에 있는 학원까지 데려다 주셨고 고등학생 때는 혼자 자전거 타고 학원 다녔습니다. 그때는 여자들이 대학 안 가기도 했고, 저도 꿈꾼 적도 없었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일해서 돈 버는 게 당연했던 시대라 대학은 안 갔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저는 뭘 해도 될 애라고 하시면서 저를 삼촌이 계시는 서울로 보내셨습니다. 삼촌은 엄마보다 2살 많으신 분이었고, 삼촌의 가족은 외숙모, 그리고 저보다 1살 어린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사촌 여동생과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땐 말이죠. 어릴 때는 삼촌네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같이 근처 계곡도 가고 개구리도 잡고 잘 놀았습니다. 그러다 학교 들어가고 잘 안 오더니 나중에는 삼촌이랑 외숙모만 오더라고요. 사춘기라고 따라오기 싫다고 했댔나? 암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거의 3년 만에 보게 되었던 거였죠. 저는 딱히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1살 차이 나고 같은 여자니까 문제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고 잘 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삼촌네 막 도착해서 외숙모가 차려주신 뜨뜻한 밥을 먹던 그때였습니다. 와, 진숙이 너 온다고 네 외숙모가 실력 좀 발휘했다. 이거 상다리 부러지겠는데? 진숙아, 많이 먹어라. 어머니와 쏙 닮은 삼촌이 껄껄껄 웃으시며 저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래, 진수가 많이 먹어. 외숙모가 앞으로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감사합니다, 외숙모. 저도 요리할 줄 알아요. 많이 도울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신세 좀 질게요. 어머, 착해라. 신세는 무슨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 그때 아까부터 뚱한 얼굴로 제 옆에 앉아있던 사촌동생 희경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집은 무슨? 순간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외숙모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재빨리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그래. 진숙이 졸업할 때도 1등 했다면서? 대학교 가면 좋을 텐데 너무 아쉽다. 괜찮아요. 저도 빨리 일하고 싶어요. 부모님 고생하시는데 저도 도와야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참하고 착할까? 아이, 그렇지. 진숙이 괜찮으면 희경이 공부 좀 알려줘. 희경이 쟤는 과외 학원에 아주 머리가 터지게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영 별로야. 학원을 제대로 다니긴 하는 건지. 제가 이번에 고3 첫 시험을 쳤는데 몇 등이었는지 아니 글쎄. 그때였습니다. 희경이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거칠게 식탁에 내리쳤습니다. 그리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아, 그만 좀 해. 뭔 공부를 알려줘. 내가 이딴 애한테 뭘 배워? 시골에서 1등 좀 한 게 대수야? 서울이랑 비교가 되냐고. 얘가 여기 학원 선생님들보다 잘 가르치냐고. 엄마는 비교할 사람이랑 비교를 해. 이딴 촌년이랑 무슨... 아, 짜증나. 희경이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를 한번 진하게 째려봐주는 것도 잊지 않고요. 앞으로 삼촌네에서의 생활이 심히 걱정되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의 눈칫밥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희경이랑 같은 방을 썼는데 희경이 방에 큰 사이즈 침대가 있음에도 희경이는 절대 같이 못 잔다고, 죽어도 같이 못 잔다고 해서 저는 바닥에서 잤습니다. 외숙모께서 매트리스라도 놔준다는 걸 원래 집에서도 바닥에서 지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고3이라는 핑계로 어찌나 예민하게 구는지 희경이가 공부할 때 옆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좀 정리라도 하려고 하면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리더라고요. 희경이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어서 딱히 맞서 싸우진 않았습니다. 삼촌이랑 외숙모한테 사랑만 받으며 살아온 외동딸 희경이에겐 제가 엄청난 불청객이었을 테니까요. 특히나 예민한 고3이라는 시기, 사춘기 시기에 남과 함께 방을 같이 쓴다는 건 참 불편했을 것입니다. 평생 서울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다가 20살이 되어서야 처음 가는 거라 느긋하게 구경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희경이의 눈치도 보이고 매일 저한테 맛있는 거 해주시는 외숙모께 죄송스러워서 생활비를 얼른 보태드려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보던 중 보험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험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이 엄마였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쉽고 아이 엄마라고 하면 뭔가 세상을 다 아는 위험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연령대도 30대 정도이니 너무 어리지도 많지도 않아 보이고요. 반면에 저처럼 20살 여자애는 아주 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되었는데 보험비 같은 걸 어떻게 할 거며 무시당하기도 딱 좋은 위치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일부러 화장도 나이 들어 보이게 하고 옷도 다른 아줌마 사원들 따라서 나이 들어 보이는 옷만 샀습니다. 제가 부모님 따라서 시장도 자주 나가고 부모님 바쁘실 때 동네 사람들한테 맡겨져서 이 손 저 손 타서 그런지 넉살이 좋거든요. 그게 보험할 때 쓰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지인 영업할 때 저는 식당 가서 영업했습니다. 그래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돈이 더 있을 거란 생각 때문이었죠. 좀 한가해 보이는 시간에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넉살 좋게 물 한 잔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접근했고 물 먹으면서 자연스레 보험 영업했습니다. 사장님들은 젊은 여자가 어쩜 이리 똑 부러지고 능글거리냐면서 저 믿고 하나 가입해 보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딱 반년하니까 보험왕 하더라고요. 다들 어린애가 무슨 영업을 하겠냐며 무시했는데 나중에는 저한테 비법 좀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삼촌네서 희경이 눈치는 좀 보였지만 일 열심히 하면서 숙모한테 반찬값이며 조금씩 드리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외숙모는 이런 거 안 줘도 저 하나 먹일 정도는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몰래 그냥 식탁에 놓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나중에 저 삼촌 집에서 나갈 때 다 모아서 챙겨주셨고요. 그리고 외숙모 몰래 희경이한테도 가끔 용돈 조금씩 줬었거든요. 그때 기억으로 2,000원, 3,000원 줬던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는 1,000원도 진짜 큰 돈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주니까 희경이도 저한테 더 눈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21 됐을 땐 좀 더 살만해졌었습니다. 희경이도 대학 다닌다고 바쁘고 저도 일하느라 바빴죠. 그렇게 서울살이 2년 되었을 때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사실 회사에서 인기쟁이였거든요. 물론 아주머니들한테요. 우리 보험왕 왔네. 아이고 왕 아니고 여왕. 아니다. 공주다 공주. 보험공주. 허허허 맞네. 22의 왕은 좀 그렇지. 공주네.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들은 회사 막내인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일을 잘하는 것도 신기해하셨고 열심히 하는 것도 신기해하셨죠. 제가 영업은 잘하지만 그렇다고 막 왈가닥에 외향적인 사람은 또 아니라서 그런 칭찬을 들으면 부끄러워하고 손사래를 쳤는데 그게 아주머니들 눈에는 더 귀여워 보였나 봅니다. 어쩜 이렇게 조신하고 참한데 어떻게 그렇게 일도 잘하고 똑 부러져? 그러니까 말이야. 신기해 죽겠어 아주. 우리 딸이 진숙이 반만 닮았으면 좋겠네. 그 가시나는 백날 첫날 뭔 연예인만 쫓아다니고 지 친구들하고 나이트나 댕기고 어휴 진숙이는 그런데 안 가지? 그러고 보니까 나이트 같은 건 말만 들어봤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갈 친구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혼자 갈 수도 없었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주머니들이 소리를 내며 놀라셨습니다. 진수가 일도 좋고 돈도 좋은데 좀 놀고 그래.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 너 후회한다. 그때 좀 더 놀걸, 나이트도 가볼걸 이런다니까. 진숙이 남자친구는 있어? 사귀어 보기는 했나? 남자친구라. 중학생 때 같은 반 남자애가 고백해서 알겠다고 했다가
일주일 동안 귀찮게 굴어서 좀 떨어지라고 한 뒤로 남자친구를 사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서울에 와서 제 또래 남자랑 말을 섞은 적조차 없었던 것 같네요. 아니요. 남자친구 사귀어 본 적 없어요. 에그머니나 귀여워라. 그때부터였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저에게 관심이 더 많아진 게 제 취미는 뭐고, 부모님은 뭐 하시고, 형제는 어떻게 되고, 이런 질문들을 서스럼없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을 소개해 준다는 둥, 어디 대학을 나온 조카가 있다는 둥, 사진이라도 하나 보라는 둥, 저에게 남자를 소개해주고 싶어 안달들이 나셨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들 소개를 하던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진수가 우리 아들 딱 한 번만 만나봐, 응? 탤런트처럼 진짜 잘생겼어. 공부도 잘하고. 지금 군인이라 머리를 빡빡 밀어서 그렇지 내년에 제대하고 보면 훨씬 더 나을걸. 하하, 그렇군요. 진수가 그러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이 시어머니 되는 거면 너 진짜 축복받는 거다. 우리 바깥 양반이 사업을 해서 돈이 좀 있거든. 결혼하면 깔끔한 신혼집 하나 얻어줄 거고 시댁살이 걱정 말고 명절에나 잠깐 들러. 아직 그 남자랑 사귀는 것도 심지어 만나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시댁살이가 웬 말인가 싶었지만 티는 안 내고 그냥 어색하게 웃으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 반응이 계속 미적지근하니까 아주머니들도 흥미가 떨어졌는지 더 관심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서야 겨우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는데 그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무슨 정신으로 고향까지 갔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원인은 연탄가스였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질식사를 하셨고 돌아가신 날 오후에 동네 주민분이 발견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형제도 없이 쓸쓸하게 상복 입고 장례 치르고 삼촌이랑 큰아빠들 도움으로 살던 집 완전히 정리를 끝냈을 땐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외롭더라고요. 제 고향 전부 다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세상에 온전히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왔고 혼자 멍을 때리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멍 때리며 걷다가 삼촌네를 한참이나 지나친 적도 있었고 요리를 하다가 냄비를 태워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도 실수를 하는 일이 많아졌고요. 그때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던 분이 바로 군대에 있는 자신의 아들을 제게 소개해 주려고 했던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많이 힘들지? 그 마음 알아. 우리 부모님도 나 중학생 때 돌아가셨거든. 그때부터 할머니한테 맞고 자라다가 성인 되고 도망치듯이 집 나왔는데 지금은 또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네. 다 그런 거야. 이별 없는 만남은 없어. 이별이 조금 빨리 찾아왔다고 생각해.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 그 아주머니 품에서 참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버거워하는 업무도 선뜻 나서서 대신해 주시고 제가 밥을 못 먹고 있으면 간단한 요깃거리 챙겨다 주시며 저를 알뜰살뜰히 아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주말에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밖에서 회사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는데 그 아주머니라면 편하게 못다한 얘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어서 약속한 식당에 가보니까 아주머니가 어떤 남자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진숙이 왔구나. 앉아, 앉아. 제가 남자를 흘낏 쳐다보니까 아주머니께서 호호호 웃으면서 말하시더라고요. 내가 전에 말한 적 있지? 우리 아들.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마침 이 근처에 볼 일이 있다고 해서 같이 나왔다가 나온 김에 진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밥 먹는 거 괜찮지, 진수가? 좀 불편했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속이 훤히 보이는 거짓말이었는데 그땐 그 아주머니를 전적으로 믿고 있어서 그랬는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메뉴를 주문하고 식사가 나오기도 전인데 아주머니가 급한 약속이 있던 걸 잊었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미안해, 진수가. 아들, 미안. 시킨 거 아까우니까 둘이 먹고 가. 계산은 내가 하고 나갈게. 저기,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제가 붙잡기라도 할까봐 홀라당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저의 첫 소개팅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아주머니의 말씀대로 남자의 얼굴은 반반하니 참 잘생겼었습니다. 웃는 모습도 꽤나 예뻤고요. 식사 예절도 좋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일도 잘하시고 굉장한 미인이시라고. 듣던 대로 정말 굉장히 아름다우시네요. 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군대 다녀오셨다고. 남자의 유도로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남자는 군대를 다녀오고 이제 막 취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회사 생활이 처음이라 어렵다는 이야기로 공감대를 끌어내어 저도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했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힘든 일이 있으셨다고. 네. 이게 지금 적절한 말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고. 혹시 힘드시면 저 이용하셔도 돼요. 우울한 생각 드실 때 저 부르셔도 돼요. 참 그럴듯한 뻔지르르한 말이었습니다. 이럴 때 쓰이는 적절한 말이 있죠. 사람은 외로울 때 가장 멍청한 선택을 한다고. 그 남자와 만난 것,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멍청한 짓이었습니다. 제게 비춰지는 남자의 모습은 참 젠틀한 모습이었습니다. 배려도 잘해주고 예절도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에도 열심히 일고 부모님도 잘 챙기는 사람이었죠. 같은 회사를 다니는 제 미래의 시어머니도 좋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위로를 많이 해주셔서인지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분이었고, 다른 분들을 대하는 태도도 상냥하신 분이었죠. 그랬던 두 사람이 결혼과 동시에 180도 변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1년도 연애 안 하고 결혼했습니다. 급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제겐 가족이 없으니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삼촌네 생활도 그만해야 할 것 같았고요. 남편은 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니지, 만나기 전부터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입장할 때 아버지 대신 큰 삼촌 손을 잡았고 제 부케는 희경이가 받아줬습니다. 이제 정말 나의 가정이 생기는구나,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구나 생각이 들어 정말 기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신혼여행을 간 순간부터 삐그덕댔습니다. 그때는 신혼여행이 둘만 가는 게 아니라 패키지 같은 걸로 해서 다른 신혼부부들이랑 버스 빌려서 관광지 돌아다니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정대로 안 움직이고 그냥 계속 호텔에만 있겠다고 가이드분께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호텔에만 있으려고요? 결혼식해서 피곤해요? 아니, 피곤하긴 둘만 있으려고 그러지. 남편은 한 마리 짐승 같았습니다. 제가 싫다고 거부를 해도 그저 자기 욕구에 미쳐서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엉망의 신혼여행을 보내고 왔습니다. 시댁살이 안 하게 신혼집 얻어준다던 시어머니는 정말 신혼집을 얻어주긴 했는데 그게 시부모님 댁 바로 옆집이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처음에는 아닌 척 하면서 이 집 괜찮지 않냐, 매물이 좋게 나왔다 하며 꼬드겨 놓고선 시부모님 댁이 바로 옆이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한 집에 사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심지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날은 저희 집에 시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내가 못 올 것 같니? 너네 오기 전에 청소 좀 하고 냉장고 좀 채워주려고 왔는데 넌 무슨 말을 그렇게 싹퉁머리 없게 하니? 네, 죄송합니다. 어머, 뭘 또 그렇게 굳고 그래. 산모가 긴장하고 그러면 안 된다 얘. 앉아서 이것 좀 먹어봐. 잉어즙이야. 산모요? 저 임신 안 했는데요? 그럼 예비 산모라고 할까? 네? 아직 용수 씨랑 자녀 계획 안 세웠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하고도 아이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산모라느니 잉어즙이라느니. 제가 남편에게 이게 무슨 상황이냐는 뜻의 눈빛을 보냈는데도 남편은 눈치 없이 포도만 따먹고 있더라고요. 입안 가득 포도를 우물우물 씹어대며 말했습니다. 그걸 무슨 계획을 세워. 결혼했으니까 낳는 거지. 엄마, 걱정 마요. 신혼여행 가서 열심히 계획하고 왔으니까. 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내가 뭘 들은 건가 싶더라고요. 부부간의 일을 자신의 엄마한테 저렇게 적나라하게 말하다니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당황하기는커녕 깔깔깔 웃으면서 잘했다며 제게 잉어즙을 내밀더라고요. 저는 그냥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전과 너무나도 달라진 두 사람의 모습이 충격적이라서 사고가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일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부모님이랑 밥 먹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여자가 무슨 일이야? 나야 용수 다 키우고 할 거 없어서 친구 사귀려 나가는 거지. 너는 이제 애도 가져야 하고 용수도 챙겨야 하는데 일은 무슨 일이야? 내일 가서 당장 그만둔다고 해라. 네? 요즘엔 아이 가져도 이래요, 어머니. 그리고 아직 아이 가진 것도 아니고 용수 씨도 알아서 잘 하는데요. 너, 네 남편 밥은 안 차리니?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해야지. 일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하나 일 안 한다고 니네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용수가 잘 벌잖니? 솔직히 그때 남편이 돈 잘 벌진 않았습니다. 그냥 평균이었어요. 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더 잘 벌었습니다. 저는 영업이라 인센티브제이긴 했어도 항상 실적이 좋았던 편이라 남편보다 훨씬 더 벌었었죠. 시어머니도 그걸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제가 도와달라는 의미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입에 밥을 쳐넣던 남편이 그제야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 엄마가 아니라 저한테요. 야, 그래, 너 그거 때려쳐. 너 맨날 식당 들어가서 아저씨들한테 보험 들어주세요 이러고 다니지? 안 봐도 뻔하다. 너 이제 유부녀야. 그거 불륜이라고. 어디 다른 남자랑 말을 섞어. 내게 배려심 넘치던 그 사람이 맞는지, 언행이 바르고 식사 예절이 바르던 그 사람이 진정 맞는지, 내가 뭐에 씌였던 건지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 지금 돈 괜찮게 벌고 있고 일 다니면서 용수 씨 밥도 안 거르게 잘할 수... 예! 너 돈 좀 번다고 유세떠니? 내가 이래서 일하지 말라는 거야. 내 앞에서도 이런데 나중에 지 남편 앞에서는 얼마나 더 하겠냐고? 너 당장 일 그만둬. 어른들이 그러라면 그러는 거지. 하여간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은 안 된다니까. 눈물샘이 팍 터져버렸습니다. 아, 내가 부모님이 없어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거구나. 내가 부모님이 없어서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 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개처럼 살았습니다. 삼촌네서 눈칫밥 먹기 싫어 일찍 한 결혼인데 저는 결혼 이후 시부모님 말에 복종하고 남편 말에 순응하는 그런 불쌍하고 외로운 여자로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도통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참 하늘이 무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가도 원인 모른다고 하고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더욱 저를 압박하셨습니다. 침대 및 베개 안에는 부적이 있었고 항상 정해준 속옷만 입어야 했고 아들이 들어선다는 집이란 집은 다 먹었고 심지어는 이런 대화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제 시도했니? 네? 어머니 그건... 왜 대답을 못해? 용수가 그러는데 네가 요즘 너무 튕긴다더라? 네? 용수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는 어떻게 된 애가 그러니? 네 남편 기분 좋게 좀 섹시한 속옷도 입고 네가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그래야지. 아휴, 이래가지고 애는 언제 가질 건지. 왜 제 부부관계를 시어머니한테 보고해야 하는지. 끔찍하게 싫었지만 그때는 아이를 못 갖는 제 스스로가 죄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남편도 저보고 애도 못 갖는 여자라고 무시하고 저를 막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밥을 먹는데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너네 애 입양할래? 뭐? 입양?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아니 이 정도로 안 생기는 거 보면 분명 쟤한테 문제가 있는 건데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잖아. 그리고 내가 얻은 정보가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 애들이 그렇게 버려진다더라. 돈 많은 사람들이 애를 왜 버려? 에이 이 멍청아. 제 자식이 아닌 거지. 불륜. 불륜으로 애 생기면 상간녀가 애 낳고 돈 챙기고 애는 버리고 그래서 재벌가 애들이 그렇게 많다더라. 혹시 아니? 우리 집에 그런 피가 들어올지도. 어우 그거 괜찮은데? 하기야 재벌 꼬실 정도면 얼굴도 반반했을 거고 얘보다 유전자는 좋겠다. 그치? 그래 그럼 엄마가 똘똘한 애로 하나 찾아볼게.
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정말 황당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 집에서 내 의견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저는 그냥 집에 있는 식탁, 의자, 냉장고 같은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정말 웬 아기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돌도 안 된, 걷지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남편은 아기를 신기한 듯이 쳐다봤습니다. 허벅지도 튼실하니 거기서 얘가 제일 장군감이더라. 이제 우리 정씨 집안 가문을 이을 애니까 잘 키워봐. 시어머니는 제게 아이를 내밀었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내가 왜 내 아이도 아닌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 내가 정말 임신을 못하는 건 맞는 건지, 왜 이런 상황을 난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건 이 아이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원치 않게 태어나서 원치 않는 집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러지는 건 이 아이도 싫었을 겁니다. 그냥 도리만 했던 것 같습니다. 밥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재워주는 정말 해야 할 도리 정도요.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멸시를 당할 때마다 괜히 이 아이한테 위로받게 되더라고요.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온 남편 부축하다가 한 대 얻어맞아서 속상할 때도 방에 들어와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풀리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또 없는 부모님 들먹이며 면박을 줄 때 아이만 보고 있으면 시어머니 말이 안 들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점점 부모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참 빠르게 커갔습니다. 부모랑 붙어 있어야 정서에 좋다는 시어머니 말에 5살이 되어서야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집에서 매일 책 읽어주고 매일 밖에 나가 산책하고 저랑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 잠깐이지만 이제 숨 돌릴 시간이 있겠구나 싶었죠. 아직도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아이가 유치원 첫 등원을 하고 온 날이었습니다. 아이랑 하원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에 낯선 여자 신발이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조심스레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제 남편과 처음 보는 여자가 소파에 찰싹 붙어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해요? 왔어? 인사해, 내 와이프. 남편은 제 쪽을 힐끗 보더니 옆에 있는 여자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한참 어려 보이는 외모의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콧소리를 내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방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여보, 누구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TV 보잖아. 아니, 그러니까 저 여자가 대체 누구고 왜 우리 집에서 TV를 보냐고요. 야, 여기가 왜 네 집이냐? 우리 부모님 해줬으니까 내 집이지. 내 집에서 내 여자랑 TV도 못 봐? 내 여자? 여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아이, 왜 소리를 질러? 남편이 신경질을 내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아기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내가 뭐 잘못 들었나 하고 방문을 보는데 여자가 후다닥 그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곧 팔뚝만큼 작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여자는 아기의 등을 살살 토닥여주며 저를 째려봤습니다. 아, 아줌마 때문에 우리 애 깼잖아요. 겨우 재웠는데. 상황 파악이 안 되더군요. 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남편이 쪼르르 그 여자 옆에 가서 아기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어이구, 내 아들 벌써 깼어요? 내 아들이라니. 지금 누구 보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지. 게다가 입양한 진짜 저희 아들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투로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지 새끼가 아니라 정이 안 간다나 뭐라나 떠들어대면서요. 갓난쟁이가 앞에 있던 없던 이미 제 이성은 나가버린 상태였습니다. 뭐? 내 아들? 내 아들? 너 미쳤어? 뭐야 이거? 당장 설명해! 뭐? 미쳤어? 이게 어디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해? 하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냐고 너? 이게 네 아들이야? 니네가 낳은 애야? 너 지금까지 밖에서 이 짓거리 하고 다녔니? 아, 그래, 내 아들이다. 네가 하도 딱딱하게 굴고 애교도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걸 어떡하라고. 밖에서 재미 찾다가 너는 못하는 임신 얘가 했고 그래서 아들까지 생겼다. 어쩔래? 이게 진짜 하다하다 바람까지 펴? 너 진짜 또라이냐?
지훈이는 어쩔 건데? 지훈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이 집 와서 고생해야 하는데? 아씨,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 내가 왜 키워? 저는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멱살을 잡던 머리채를 잡던 뭐 하나는 잡아야 속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필사적으로 저를 붙잡았고 아기를 아는 여자는 깍깍대며 피해 다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등장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소란스럽니? 동네 사람들 다 나오겠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용수 씨가 애를 데려왔어요. 자기 애래요. 바람 펴서 낳은 애라고요. 아휴, 얘는 뭐 이렇게 떽떽거려. 그러게 들키지 말고 이혼 먼저 하라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바람피는 것도, 아이가 생긴 것도, 그 아이를 낳은 것도 알고 있었더라고요. 입양된 저희의 아기, 불륜으로 낳은 자기 아들의 피가 섞인 아기. 남편과 시부모님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저와 제 아들은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밖에서 일하지도 못하고 그놈의 임신 때문에 집에만 있었습니다. 할 줄 아는 건커녕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이젠 어색한데 어떻게 아들과 제 밥벌이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났고 아무 대책 없이 짐가방 3개 덜렁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저와 아들을 걷어준 게 희경이었습니다. 당시에 큰 삼촌이랑 외숙모는 일 때문에 타지로 이사가게 되셨고 원래 살던 집에서 희경이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사정을 말하자 저를 걷어줬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었거든요. 아는 사람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희경이 눈칫밥 먹은 일도 오래전이었고 희경이 대학생 되고 나서는 사이도 좋았기 때문에 바로 희경이한테 사실을 전했습니다. 언니, 그걸 왜 지금 말해? 그런 사람들하고 사느라 그동안 고생 많이 했겠네. 얼른 우리 집으로 들어와. 다 같이 하자. 힘든 것도 같이 하고 지훈이도 같이 키우자. 그때 희경이가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바쁠 때였는데 고맙게도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아들 유치원 보내놓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마트도 나가보고 남의 애도 봐줘보고 녹즙 배달도 해보고 진짜 별걸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하다 알게 된 사람이 노점상 헐값에 넘겨준다고 해서 거기서 분식 장사 했습니다. 떡볶이랑 튀김 팔기 시작했죠.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아들이랑 제 입에 풀칠할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나오기 전에 한바탕 한 걸 아들이 다 들었거든요. 그 전까지 자신이 입양된 건지 뭔지도 몰랐던 애인데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남의 집 자식이고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걸 다 알아버린 겁니다. 아들은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한동안 매일같이 제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진짜 시댁놈들이 죽일 듯이 미웠습니다. 그간 어떻게 참고 살았는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아들이 사실을 알아버린 것도 언젠간 감당해야 했을 문제라 여기고 현명하게 대처하려 노력했습니다. 지훈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순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더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한 거고 엄마는 지훈이를 선택한 거야. 엄마는 지훈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야. 알겠지? 그렇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 아들을 초등학교까지 보냈습니다. 그쯤에 희경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도 집을 새로 알아봐야 하나 걱정이 많았었는데 큰 삼촌께서 감사하게도 그대로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훈이랑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훈이는 아주 착하게 자랐습니다. 똑부러지고 예의도 바른 아이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방해할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뜻밖의 인물이 저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점포 열고 아침에 등교하는 애들한테 핫바 같은 거 몇 개 팔고 오후 장사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앞에 우뚝 서는데 제가 숙여서 재료 꺼내느라 다리만 보이는데 남자 다리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하면서 일어나는데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 개 같은 놈이 제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었습니다. 그놈은 제 작은 점포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얼어버린 저를 보고는 씩 웃으면서 손을 살짝 흔들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 뭐야?
왜 찾아왔어? 무슨 낯짝으로 찾아와? 아이, 뭐야. 아직도 화나 있어? 벌써 3년이나 지났다, 진수가. 이제 다 잊을 때도 됐잖아. 너나 잊었겠지. 난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알겠어. 미안해, 진수가. 그때 내가 정말 미안했어.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 너처럼 예쁜 애한테. 미안해. 솔직히 그땐 좀 놀랐습니다. 그냥 장난으로라도 미안하다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과를 하다니 갑자기 무슨 속셈인가 싶었습니다. 왜 왔어? 우리 엄마, 아빠, 당신 시부모님 돌아가셨어. 평생 죽지도 않고 남 괴롭히기만 할 줄 알았던 시부모가 죽었다니 좀 놀라긴 했지만 저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당신, 어떻게 당신 시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하냐? 내가 시부모라는 사람한테 어떤 수모를 당했는데 그런 사람 죽던 말던.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다시 합치자, 진수가. 뭐? 너 진짜 또라이구나. 이제 와서 뭐? 합쳐? 뭘 합치는데? 내가 너랑 왜 합치는데? 아내랑 아들 버리고 딴 년이랑 바람나서 애까지 낳은 놈한테 내가 미쳤다고 가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나한테는 당신뿐이야. 그때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 난 여보밖에 없어. 역겨워. 왜? 그년이 너랑 못 살겠대? 아니면 그년도 쫓아냈니? 아들까지 낳았는데? 왜? 그년 도망쳤어. 애도 무슨 병 걸린 애를 낳아가지고. 그러네. 차라리 안 낳는 일만 못하지. 나도 완전 똥 밟은 거라고. 지가 낳은 새끼 장애 있으니까 못 키우겠다고 도망갔고, 나 지금 미치겠어. 나 혼자 걔를 어떻게 키우냐. 엄마도 아빠도 없고 미쳐버리겠다고. 그래도 너가 애는 좀 잘 보잖아. 이제 지훈이도 많이 컸을 거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나보고 네가 바람 펴서 낳은 새끼 키워달라는 거네? 아니, 꼭 그런 뜻이 아니라. 꺼져. 뭐? 당장 꺼져.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지훈이 아빠 없어. 네 같은 게 왜 아빠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게. 다시는 지훈이 이름 입에 올리지 마. 그땐 내가 너 죽일 거니까. 그놈은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엄청 놀란 얼굴을 하더니 금세 표정이 꾸겨지면서 의자를 발로 차고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은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반응은 냉랭했고 이젠 안 되겠는지 제 아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사실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6살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잘 걷지 못하고 몸이 상당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말도 못하더라고요. 무슨 장애가 있는 건데? 몰라, 뭔 운동 발달장애라고 했는데. 아우 씨, 병원 가도 나아지는 건지 아닌지 돈만 엄청 깨지고 미치겠다고. 말은 언어도 문제가 있는 거야? 사회성 발달이 더디됐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암튼 그게 다 그년 탓이야. 얼마 키우지도 않고서는 힘들다 어쩐다 하면서 돌도 안 되네 어린이집 맡기고 집에서는 뭐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애 혼자 냅두고 놀러 나가고 그래서 그렇지 뭐. 애를 두고 나가? 그년도 제정신 아니구나. 센터에 보내던지 해야지 뭐 어쩌려고. 그러니까 내가 너 찾아온 거 아니냐. 나 도저히 못하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내 자식이니까 내 나름대로 키워보려고 했는데 좀 도와주라. 응? 안 흔들렸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애가 너무 불쌍해 보였거든요. 안쓰러웠습니다. 원치 않게 태어나서 부모 사랑 받지도 못하고 몸도 아픈 그 아이를 너무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놈하고 사는 건 절대 싫었습니다. 눈에 흙을 뿌려도 그것만큼은 우리 지훈이한테도 좋지 않은 선택일 테니까요. 그 아이가 자꾸 눈에 밟혔지만 저는 강하게 전 남편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지도 지쳤는지 더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왜 가야 하냐고, 너랑 나랑 무슨 사이가 된다고 전화질이냐고 따졌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침착하고 무겁더라고요. 좋지 않은 예감에 전 남편이 있다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고작 몇 달이 지났을 뿐인데 전 남편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전 남편은 좋기 20kg는 넘게 빠진 것처럼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얼굴이 거뭇거뭇하고
호흡기의 의지에 겨우 숨을 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전 남편의 자식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앉아 있었죠. 이게 뭐야? 진수가 나, 나 죽는데, 나 죽는데 위암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고 앞으로 살 날은 한 달, 기적이 일어난다면 석 달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뭔가 허탈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하대하고 버려놓고 선택한 인생의 결과가 이거라니. 죽음 앞엔 장사 없다는 말이 딱 맞는 격이었죠. 진수가 내가 진짜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우리 아들 좀 맡아주라. 정말 아무도 없어. 이모도 큰아빠도 아무도 우리 효성이 책임 못 지겠대. 못하겠대. 네 가족들도 못하는 걸 생판 남인 내가 어떻게 해. 그냥 너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나 그래도 효성이 키워보겠다고 꽤 노력했어. 진짜야. 내가 효성이 기관 보내거나 임원에 보내면 편히 못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우리 효성이 제발 좀 부탁할게.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심이었습니다. 눈을 끔뻑끔뻑하며 낡은 장난감 로봇만 만지작거리며 있는 아이를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남편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전 남편이 바람펴서 낳아온 아이를, 그것도 장애가 있는 아이를 제가 키우기로 한 것이죠. 전 남편은 시부모가 죽을 때 주고 간 유산이라며 꽤 많은 돈을 제게 줬습니다.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했고 그렇게 정말 한 달을 넘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효성이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지훈이가 정말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10살짜리 애도 뭘 알긴 알았나 봅니다. 울고 불고 하면서 절대 싫다고, 엄마랑만 둘이 살고 싶다고, 아무도 같이 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막상 효성이 마주하니까 심한 말은 못하고 내외하는 듯 거리를 두더니 결국 지훈이도 마음을 열어줬습니다. 효성이가 애가 정말 예쁘거든요. 발달이 느려서 그렇지 마음씨도 착하고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아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을 빨아들이는 매력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효성이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운동신경도 언어 발달도 사회성도 모두 느린 아이였죠. 센터에 다니고 약물 치료도 해보고 정말 열심히 케어를 했습니다. 장사하느라 바쁜 시간에 잠깐 짬내서 병원 가고 등하교 책임지고 정말 제 자식이다 생각하고 길렀습니다. 효성이의 상태는 점차 좋아졌습니다. 운동신경은 조금 더뎠지만 말도 잘하고 사회성도 좋은 밝은 아이로 커주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일반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힘든 부분이 종종 있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 효성이는 학교 생활을 아주 즐거워해 줬습니다. 그렇게 적응하는 데에는 지훈이의 몫도 컸습니다. 지훈이가 자기 학교 가기 전에 효성이 학교도 데려다주고 공부도 도와주면서 많은 것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어엿한 성인 2명의 엄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효성이가 발달이 느린 대신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하더니 그리기도 곧잘 그리고 남들과 다르게 창의적인 발상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인 되자마자 고등학생 미술 선생님 소개로 효성이는 그림 작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효성이의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효성이는 꽤 큰 돈을 버는 작가 겸 디자이너로 성장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소문이 참 빠르기도 하지. 그게 지 친엄마 귀에 들어갔나 봅니다. 전 남편이 저한테 효성이를 맡길 때 맡긴 이후로 효성이가 자라는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기는커녕 연락도 한 통 안 한 그년이 먼 낯짝으로 무슨 꿍꿍이로 우리 효성이를 찾아온 겁니다. 효성아, 엄마 기억나? 어떻게 이렇게 많이 컸니? 너무 잘 커졌구나. 정말 대견하다. 엄마가 그렇게 가버려서 미안해. 엄마한테도 사정이 있었어. 우리 다시 잘해보자, 효성아. 늦었지만 엄마가 너 어릴 때 못 줬던 사랑 지금부터 줄게. 욕을 한 사발 하고 싶었습니다. 뭐라고 욕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효성이가 단호하게 그 여자의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기억나요? 내 엄마 아니야.
우리 엄마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 여자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네 엄마다라나 뭐라나 뭐라 짓거린 것 같은데 효성이가 저 끌고 그 자리에서 피해버렸습니다. 아마 돈 보고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행색 보니 잘 살고 있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아 참, 지훈이는 경찰이 되었습니다. 저랑 효성이 지키는 듬직한 경찰이 되겠다더니 진짜로 작년에 시험을 덜컥 합격해 왔더라고요. 지훈이 바람대로 효성이와 저는 듬직한 형 아들이 있어서 너무 든든합니다. 저는 여전히 두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둘 다 제 피는 한 방울 안 섞인 애들입니다. 남들이 보면 독하다, 어떻게 그러냐 하는데 피만 안 섞였지 둘 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애들입니다. 이 애들이 없었으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으니 저는 앞으로도 이 애들을 책임질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던 제 인생, 앞으로 웃을 일들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연 들으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